스카펙의 거짓의 사람들에서는 스카펙이 장기적이고도 정신분석적인 정신치료를 한 악한 여자에게 제공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스카펙 박사와 악한 여자는 400회도 넘는 면담을 계속해서 이끌어 갔으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녀는 치료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완전히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스카펙 박사가 400회 동안 악한 여자, 악성 나르시시즘을 가진 내담자와 있었던 일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찰린에게 유별나다고 생각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35살의 그녀는 애인과 헤어진 뒤 우울증이 생겼다면서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심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녀는 유머 감각도 있고 학력도 높은 엘리트였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임에서는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녀는 별로 까다롭지 않은 대학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F학점을 받곤 했다. 그래도 그녀는 졸업 후 1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인정받은 뒤 자신이 다니는 성공회 교회에서 종교교육 담당자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6개월 후 교구 목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그녀는 해고의 이유를 그 목사의 변덕 탓으로 돌렸다. 문제는 그런 종류의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7번이나 더 일자리를 잃었고 나를 찾아왔을 때는 교환원 일자리를 새로 얻은 상태였다. 그와 비슷하게 애인과의 관계도 수없이 깨어지는 일이 되풀이되었고 그때도 애인과 막 헤어진 상태였다. 사실 찰린에게는 진짜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찰린은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만 하면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자기 부모를 비난했다. 나를 망쳐놓은 건 아버지와 엄마예요. 아버지는 맨날 증권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었고 엄마는 그 유별난 허풍의 기도책 그게 다였으니까요. 내가 보기에도 그녀의 부모는 아이들을 잘 돌봐주지 않았던 것 같고 심지어는 깨끗하지 못하고 못된 구석도 있는 듯했다. 하지만 못된 부모를 가진 환자들은 너무도 많다. 찰린의 유별난 종교생활 역시 그녀를 다른 환자들과 달라 보이게 하진 않았다. 교회에서 해고당한 뒤 찰린은 힌두교, 불교, 기독교, 비교 등이 뒤섞인 이단 종교에 빠져들게 되었고 명상을 통한 텔레파시 같은 것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이단이 어디 어제 오늘 얘기인가? 게다가 찰린이 그것 때문에 광적인 사람이 되었다거나 의존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었다. 찰린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해준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나에겐 그런 혼돈이 뒤따라왔다. 일반적으로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와 더불어 대여섯 시간 정도 함께 지내고 나면 그 환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대충 감을 잡는다. 최소한 잠정적인 진단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찰린과 30-40번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직 아무런 단서조차 얻지 못하고 있었다. 좌절에 빠진 나는 찰린에게 아주 구체적인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속으로 각종 질환의 진단 기준을 쭉 떠올려 보았다. 예컨대 혹시라도 찰린에게 강박신경증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와 연관된 의식적인 행동 등의 증상을 물어보았다. 찰린도 내 뜻을 대충 이해했다. 그녀는 사춘기 초기에 있었던 몇 가지 사소한 반복적인 행위들을 떠올려 얘기해주는 열성까지 보여주었다. 하지만 사춘기의 그런 행동이란 흔히 있는 일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다. 나는 또 한 번 벽에 부딪혔고 그런 상태로 그냥 있었다. 내가 찰린의 성격적인 특성을 최초로 어렴풋이나마 눈치채게 된 것은 그 후로도 무려 30번의 면담을 더하고 난 뒤였다. 그녀는 내게 수없이 많은 자신의 의식들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는 어떤 식으로든 의식과 상관이 있었다. 이제 찰린이 일종의 강박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명확해졌다. 나는 물었다. 이렇게 많은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넉 달 전 제가 물었을 때 아무 의식도 없다고 대답했었습니까? 그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 그땐 박사님을 충분히 믿지 못했나 보죠.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1시간에 $50씩을 내고 도움을 받기 원하면서 실은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아내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요? 찰리는 능글맞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서서히 말했다.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됐다고 생각되기까지 나는 박사님께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 작정이에요. 그녀가 일단 자신의 의식을 고백했으니 이제 치료 관계에 마음을 열겠지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만큼 나의 혼돈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상황은 나의 희망과는 반대로 되어갔다. 오로지 그녀가 거짓의 사람이라는 생각만이 내게 서서히 자리 잡아갔을 뿐이다. 그 후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가는 사이 찰리는 자신의 용오조물을 싫든 좋든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나의 혼돈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사실 그녀의 바람대로 된 것이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움켜쥐고 내놓지 않았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우리의 관계를 자신이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될수록 그녀의 본질적인 불가해성에 대한 나의 놀라움도 점점 깊어졌다. 자신의 의식을 드러낸 지 얼마 안 돼 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강렬한 성적인 욕망이었다. 여자 환자가 나에게 애정을 느낄 때는 대부분 수줍어하며 처음엔 아예 비밀로 숨기려 드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찰리는 그렇지 않았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정보를 숨기는데 급급해하는 그녀가 나를 유혹하려는 생각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비난조로만 했다. 박사님은 냉정해요. 왜 저를 안아주지 않으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거듭 애써 설명했다. 당신이 나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성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내고 있는 돈은 보다 특수한 도움에 대한 것이지 성관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날 돌보고 있지 않잖아요. 박사님은 목석인데다가 늘 멀리 있어요. 박사님은 따뜻하지 않아요. 나에게 따뜻한 느낌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날 도울 수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찰리는 언제나 나로 하여금 내가 그녀에게 적합한 치료자인지를 묻게끔 했다. 또한 나를 향한 찰리의 욕망에는 뭔가 부정하고 교활하고 공격적인 구석이 있었다. 면담이 없는 날 밤에도 찰리는 우리 집 앞에 와 차 안에 앉아있곤 했다. 따로 하는 일은 없고 그저 어둠 속에서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앉아있었다. 은근히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내가 그런 행동에 대해 묻자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다. 박사님도 알잖아요. 박사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나는 치료를 위해 카우치의 사용을 포함하여 온갖 다양한 방법들을 다 써서 그녀로 하여금 나에 대하여 보다 수동적이면서 내맡기는 아이로서의 자리에 서게끔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기울여 보았다. 모두 허사였다. 지금까지 4년 내내 찰리는 주도권을 쥐려고 완강히 고집해왔다. 어린아이가 되려 했다면 그녀는 나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나로 하여금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성적인 돌봄에 대한 요구 따위는 버리고서 말이다. 그러나 그건 그녀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그녀는 순간마다 주도권이 자기 손 안에 있기를 원했다. 찰리는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사랑받는 것이지 변화되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 신경증 상태의 자기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를 원했다. 찰리니 치료 없는 사랑을 나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치료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즉 그녀는 나의 사랑과 자신의 신경증을 동시에 갖고 싶어 했다. 내가 찰린에게 왜 나와의 섹스를 원하는지 물어봤을 때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완벽하리만큼 간단했다. 박사님을 사랑하니까요. 찰린이 진정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다는 데는 나도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은 자기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었다. 객관적인 실체로 존재하지 않았다. 스스로 보기에 그녀가 가는 곳마다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는 세상의 빛이었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그녀로부터 경험한 것은 그녀가 늘 자기 뒤로 흘리고 다니는 역겨운 혼돈과 무질서가 전부였다.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나는 그녀의 문제점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언제나 그녀 자신이 그 규율들을 만들어낸 까닭에서다. 그것은 자신의 규율이지 자기를 고용한 사람의 규율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혼돈이 뒤따른다는 사실 역시 그녀에겐 안중에 없었다. 그녀는 회사나 윗사람이 원하는 방식은 모조리 무시하면서 자기가 미리 정해서 갖고 있는 규율만을 따르고자 했다. 그러면서도 그녀 직장 사람들이 왜 그토록 쉽게 자기를 싫어하고 급기야는 대놓고 분노를 터뜨리거나 완전히 등을 돌리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늘상 사람들이 너무 불친절하다고만 투덜거렸다. 이제 왜 그녀가 대학을 제대로 마칠 수 없었는지 그 이유가 확실해졌다. 찰리는 리포트를 제 날짜에 내본 적이 거의 없었으며 혹시 있다고 해도 교수가 내준 주제에 관한 리포트를 쓴 적이 거의 없었다. 나는 한 심리학자에게 잠깐 찰린의 문제를 의뢰하여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찰린에 대해 전투함도 격침시킬 만한 IQ를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사실 찰리는 보통 수준의 학교를 다녔는데도 그걸 마치지 못하고 성적 불량으로 퇴학당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이 그녀가 번번이 실패하는 주 요인이며 그녀의 극단적인 나르시시즘이 얼마나 스스로를 파괴하는지에 대해 시간이 날 때마다 때론 부드럽게 때론 강하게 몇 번이고 설명해 주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을 언제나 똑같이 인정했을 뿐이었다. 세상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리고 불친절하고요. 치료 과정을 통하여 찰린이 시종일관 고집스럽게 주장한 것은 자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가 나아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굽히지 않았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주장이 다 허위라는 심증을 붙이고 있었다. 물론 자기 자신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말이다. 마지막 해에 나는 그녀가 악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갖고 찰린에게 정면으로 밀고 들어갔다. 은근히 두려웠다. 어느 환자에게도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던 까닭에서다. 찰린, 당신은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혼돈과 무질서만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 치료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늘 그것이 우연이고 환경 탓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당신이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야 재밌기 때문이죠. 재미요? 예, 박사님을 헷갈리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재밌는 일인데요. 전에 말했잖아요. 그건 제게 권력의식을 갖다 준다고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가면서 그런 재미를 맛볼 때 뭔가 가책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누군가를 정말로 해치면서 그런 땐 모를까. 하지만 난 박사님을 해치진 않았잖아요. 찰린 말이 맞았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찰리는 그때까지 아무도 해친 적은 없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을 지독히 괴롭히고 있을 뿐이다. 그녀는 그것을 왜 즐겨야만 할까? 찰린, 당신의 파괴성이 사소한 것일진 모르지만 그래도 당신이 그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악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 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당신을 악하다고 하는데도 당신은 조금도 언짢아하지 않는 것 같군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당신이 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우선 기분이 불쾌해지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혹시 아는 사람 중에 괜찮은 엑소시스트, 귀신 쫓아내는 사람 없을까요? 찰리는 느닷없이 이렇게 물었다. 전혀 뜻밖의 질문이었다. 나는 어설프게 대답했다. 없는데요? 그것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길길이 날뛰세요? 찰린이 그것 보란 듯 말했다. 머리가 어찔어찔하고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나는 일단 물러섰다. 그러나 내 생애 처음으로 귀신 들림과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넉 달 뒤 나는 다시 한번 해보리라고 다짐했다. 찰린, 몇 달 전 나에게 좋은 축사자가 없겠느냐고 물어본 것 기억나십니까? 물론이죠. 박사님과 얘기한 것이라면 뭐든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실은 아직까지 알아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 그 분야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원한다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난 지금은 생체 리듬 이론에 더 관심이 있어요. 나는 하마터면 폭발할 뻔했다. 아니 뭐라고요, 찰린? 우린 지금 악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소한 긴장이나 불안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문제는 작은 흠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고약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자 찰린이 능청스럽게 말했다. 저는 말했어요. 이제 내 관심은 생체 리듬이라고요. 이제 귀신 쫓는 따위는 관심 없어요. 끝났어요. 그나저나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박사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동정해 줄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해온 얘기지만 박사님은 조금도 나를 돌봐주지 않았어요. 나는 또다시 물러섰다. 그러고는 또다시 그녀의 고집, 자기중심성, 자기파괴성, 실패의 요인에 대하여 그녀가 직시할 것을 되풀이해 요구했다. 그녀에게 제발 퇴행해 줄 것과 나로 하여금 그녀를 어린아이로서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유일한 건강한 방법을 통하여 돌봐줄 수 있도록 나를 놓아줄 것을 수없이 촉구하고 또 촉구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에게 변화되지 않았던 수많은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치료의 규율 및 요구되는 정직 등에 조금도 따르려 들지 않는 집요한 태도였다. 물론 이따금씩 이 얘기 저 얘기 골라서 털어놓긴 했지만 정작 진정한 치료를 가능하게 할 만한 대부분의 결정적인 정보들은 시족일관 속내에 꼭꼭 묶어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끝까지 거의 모든 면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완전히 상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 면담 421회째 되는 어느 오후 그녀가 면담실로 들어가 안락의자에 눕더니 장작 50분에 걸쳐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아주 자세하고 유순하고 정직하게 털어놓는 것이었다. 그 50분 동안 찰리는 완벽한 환자 노릇을 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여전히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면담이 끝날 시간이 다 되어서야 나는 그녀에게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는 말과 함께 놀라움과 감사를 표현했다. 그러자 그녀는 말했다. 기분 좋으셨죠? 매번 면담을 시비와 말다툼의 장으로 만들곤 하더니 오늘은 이렇게 달라져서 술술 얘기도 잘 털어놓으시니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막 바꿔놓았습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도 박사님이 원하는 대로 규율을 따르는 일에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그건 안 될걸요? 안 되다니요? 다신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로는 면담이 이제 끝이에요. 박사님은 나한테 적합한 치료자가 못 돼요. 남은 시간은 30초밖에 없었다. 나는 만류하려고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나는 15분을 더 끌었다.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나는 그녀에게 몇 차례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 시간 이후로 나는 한 번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렇게 하기도 힘들 텐데 정말 놀라운 재주였다. 찰린과의 일은 놀랍도록 시시한 종말이기도 했다. 나를 정복하고 나를 가지고 놀고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자기 맘대로 통제하려고 드는 찰린의 욕구는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순전히 힘 자체를 위한 힘에 대한 욕구로 보였다. 찰린은 지적으로는 똑똑했지만 분명 되어야 할 인간의 모습에는 훨씬 못 미쳤다. 찰린이 인생이라는 밭을 갈면서 자기 뒤에 늘 크고 작은 혼돈이라는 자국을 남기는 동안 겉으로 보기에 그녀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또 스스로 자신의 무능에 얼마나 놀랍도록 만족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그녀는 아직까지 내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닌가 한다. 만약 다시 치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전보다 자신감을 갖고 훨씬 빨리 찰린의 병의 원인은 악이라는 진단을 내릴 것이다. 그녀의 강박적인 모습에 오도되어 내가 지금 일상적인 신경증을 마주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녀의 자폐 성향에 오도되어 몇 달을 정신분열증의 한 이상한 변이 형태를 만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9달이나 혼돈 속을 헤매지 않았을 것이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연관된 해석을 하느라 쓸데없이 1년 넘는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찰린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실제적인 문제가 바로 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도 나는 거의 잠정적인 수준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찰린에게 그 사실을 직면시킬 때도 거의 아무런 권위의식 없이 그 일을 했었다. 만약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나는 3년이 아니라 석 달 안에 찰린의 문제에 손을 대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도 거의 치료 가능하다는 확신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 찰린이 자청하여 치료받으러 왔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그녀는 한 번도 자기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왔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또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나를 유혹하고 나를 갖고 놀려는 욕망은 명백하게 계속 드러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녀가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치료 관계에 머물러 있었는지 물었어야만 했다. 나는 그녀에게 나와 놀 수 있는 기쁨을 끊임없이 제공했고, 나를 성공적으로 유혹해서 소유하고 정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여지를 끊임없이 남겨주었던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찰리는 왜 치료 관계를 끝내버리고 떨어져 나갔을까를 물었어야만 했다. 내가 갈수록 점점 자기의 속셈을 꿰뚫어 보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나를 유혹할 수 있으리라는 그 가능성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고, 나를 갖고 놀 수 있는 범주와 역량도 점점 제한돼 갔다. 이것이 가장 명확한 추측이리라. 나는 찰린에게 치료를 베풀 것이다. 당시만 해도 나는 찰린의 병에 거의 완전히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다. 내게 그녀를 치료해줄 힘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사실 나에게는 그녀를 치료할 힘이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내가 사용했던 정신분석적 방법은 전적으로 그녀를 향한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다. 그땐 다른 방법을 몰랐었다. 지금은 다르다. 이제 다른 접근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훨씬 더 적절하고 효과 높은 접근 방법이다. 만약 지금 그녀의 건강한 부분이 자신의 모든 존재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만 있다면 나는 찰린에게 확신과 권위를 갖고 가능성 있는 구원의 방책을 제시할 것이다. 자, 스카펙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신과 의사죠. 이분께서 421회 악성 나르시시스트와 면담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는 악성 나르시시즘을 가진 악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스카펙이 찾은 방법은 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스카펙은 찰린과 같은 이런 악한 사람들은 귀신에 들렸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구마의식, 축사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이 책에서도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사례를 뒤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스카펙이 귀신을 쫓음으로써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하게 되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좀 개인적인, 좀 영적인 혹은 체험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령의 은사라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여기서 나오는 그 구마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인 그런 경험을 저는 사실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반드시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인 도움이라든지 어떤 상담 심리를 통한 이런 도움으로는 악성 나르시시스트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카펙 박사가 421회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너무 무모한 것에 힘을 쏟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재빨리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